뷰티풀 큐. 뷰티풀. 무서운 무서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인터페론의 공동 발견자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와 세포를 다루는 거의 모든 실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연구소들은 자신들이 산출해낸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아이작스와 린덴만이 인터페론을 발견했다고 발표할 당시 면역세포로 하여금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암시는 과학 기록 내에 다양하게 존재했다. 인터페론. 요컨대 연구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법이고, 따라서 무슨은 린덴만과 아이작스와 더불어 인터페론의 공동 발견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아이작스는 무스의 주장에는 확신에 찬 반박했지만은 다른 과학자들의 비난에는 근원적인 한계를 느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병원에 입원해 약을 처방받아야 할 정도였다. 한 친구의 말대로 아이작스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상상력 풍부한 과학자였다. 아이디어로 머리가 꽉 차 있었지만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는 잘 지내기 힘든 사람이기도 했다. 아이작스는 때로 가장 가까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린덴만과 발견한 것이 결국 이들이 찾아내지 못한 액체 속 바이러스의 흔적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말하기도 했다. 그들의 연구의 회의를 표명한 학자들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인터페론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사람들마다 과학자들의 생각들이 다양한 속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은 자기의심보다는 새로운 실험과 연구에야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과학 논문이 아무리 극단적인 어조로 되어 있어도 결국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일은 개인의 처절한 노력의 산물이다. 아이작스는 1958년 가을 결국 신경쇠약에 걸렸다. 밀힐 연구소에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보기에 그는 늘 흥과 열이 에너지로 가득 찬 인물이었으나 그들이 보지 못한 그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1949년 의사였던 젊은 시절 그는 정신과 의사인 수제나 고든과 결혼했다. 결혼 생활은 순탄했으나 아내가 유대인이 아니었던 관계로 아이작스는 정통 유대교 신자였던 집안의 지지를 잃었고 그의 아버지는 상속권을 박탈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작스에게는 과학계 사람들이 가족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는 그의 연구에 대한 과학계의 지지가 그에게 큰 의미라는 뜻이었다. 압력이 가중되면서 인터페론은 과학계의 학회뿐 아니라 주류 신문과 TV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은 린덴만과 아이작스가 과학계의 수건이었던 바이러스 간섭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쏟아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터페론이 바이러스 감염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기정약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1957년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 다루어졌고 1958년 5월 아이작슨이 인터페론을 왕립학회 리셉션에서 발표한 후에 BBC TV를 비롯해서 더 많은 대중매체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터페론은 심지어 대중문화의 의의에도 편입했다. 1960년 데인베리 만화 플래시 고던에서는 치명적인 외계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주인들이 즉시에 인터페론 주사를 맞아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사실 이 만화에는 미묘한 오류가 있다.
인터페론은 병든 우주인들의 체온을 내림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그려졌지만은 실제로 인터페론이 효력을 내려면 체온을 높여야 한다. 영국 정부 또한 인터페론을 예의주시했다. 영국 의회 의료연구위원회는 밀 연구소에 자금을 제공하던 기관으로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런던에서 발견한 페니실린이 결국 미국에서 개발되고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낙담하고 있었다. 정부는 페니실린 특허를 잃은 쓰디쓴 아픔을 맛보았고 누군가 또 큰 발견이라도 한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개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심산이었다. 인터페론을 정확히 잠재된 금강의 범죄에 놓은 누군지는 확실치 않다. 아마 아이작스 자신일 수도 있다는 인터페론을 항바이러스 페니실린이라고 불렀다. 아이작스는 정부의 과학계 대중으로부터는 오는 압력과 인터페론이 실제할 뿐 아니라 약물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거대한 압박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그는 동료들도 모르는 사이에 최소 2차례나 자살을 기도했다. 일이 이렇게 커지는 동안에 아이작스의 실험실에는 28세의 젊은 화학자 데릭 버크가 인터페론 분자를 정제하는 과제를 받았다. 인터페론의 화학적인 성질과 작용을 좀 더 명료하게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1958년 6월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버크와 아이작스는 인터페론의 화학적인 성질을 알아내는 뒤야말로 그것이 세포 속에서 어떻게 생산되어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이작스는 버크가 이 일을 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터페론 정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다. 세포와 바이러스에서 사이펀으로 뽑아낸 액체는 극미량의 인테론만이 함유되어 있었고 버크는 이를 분리하는 화학적인 공정을 알아내려고 애쓰느라 노트를 12권이나 썼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터페론 정제에 필요한 시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어이없을 만큼 순진한 발상이었다. 이 일에는 장장 15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됐다. 1964년 새해 첫날 정제 작업이 완성되기 한참 전에 아이작스에게 뇌출혈이 일어났다. 혈관 조영술에 가면 출혈의 원인이 비정상의 정형성 혈관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수술은 불가능했다. 결국 아이작스는 3개월 후에 연구소로 돌아왔지만 연구 부서장으로서의 직무를 줄이고 자신의 소규모 연구팀과 다른 두 팀의 대표 자리로 따로 임명했다. 연구소로 복귀한 다음에도 그는 어느 동료의 말대로 중한 정신장애를 며칠이나 겪었다. 1967년 1월에 찾아든 두 번째 뇌출혈은 치명적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사망하기 1년 전 그는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사망 후에는 그를 기리는 심포지엄이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2명의 노벨상 수상자 언스트 체인과 프랜시스 크릭도 참가했다. 한 동료 과학자는 분자 생물학은 수호 성의를 잃었다라고 탄식했다. 아이작스가 남긴 과학의 유산은 결국 널리 인정받게 될 참이었지만 그는 수많은 의구심과 비난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생애 말기에 인터페론을 주제로 하는 소규모 임상 실험들은 실망스러운 결과만 내놓았고 제약회사들도 흥미를 잃었다. 그러나 그의 사망 직후 암 연구를 통해서 인터페론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났다. 대부분의 암은 바이러스 감염과 무관하지만 암을 일으키는 소수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파리에서 연구 중이던 뉴요크 이온 그래서는 생쥐 실험을 통해서 인터페론이 바이러스가 유발한 암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그러나 더 큰 발견은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대조 실험에서 나왔다. 대조 실험은 과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주요 실험과 나란히 수행하는 실험이다. 대조 실험은 모든 면에서 주요 실험과 동일하되 오직 한 가지 실험 대상 요인만 제외시키는 실험으로서 주요 실험과 대비될 수 있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성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야만 주요 실험 결과가 정당하다고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의 대조 실험은 바이러스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다른 유형의 암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는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암보다 훨씬 더 흔한 이 유형의 암이 인터페론의 영향을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를 주입한 동물들이 인터페론 치료를 받았을 때 생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1969년 그는 최소한 생쥐의 암을 치료하는 데는 인터페론이 효력을 보인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암 치료제는 과학의 성배지만 인터페론 치료만큼은 성배로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가 인터페론 자체를 암 치료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인터페론을 분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마치 우유에서 걷어낸 크림처럼 세포와 바이러스에서 뽑아낸 순수하지 않은 생체 용액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아이작스가 살아있을 때처럼 암이 효과를 낸 유해 성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놓고 다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래서는 한동안 자신을 위로하고자 했던 말을 해고한다. 언젠가 먼 훗날에 그래서의 실험이 학계 표준 시험이 되어 무수한 과학자들이 똑같은 실험을 되풀이할 테고,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실험을 최초로 했는지조차 다들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이다. 이 논쟁의 실험과 별도로 그레스가 했던 또 다른 관찰 역시 인터페론 관련 지식이 진을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아주 우연한 관찰이었다. 1961년 12월에 발표된 연구 논문 중에 하나는 당시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논문이었다. 그래서는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백혈구 또한 바이러스와 섞였을 때 인터페론 생산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것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몸의 면역 방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리라 추정했고, 인터페론 산출이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 기준으로 쓰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러한 가설은 핀란드의 과학자 코리 칸델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인기 있는 연구 분야를 오히려 기피하는 경향을 지닌 고도관 연구자 칸텔은 바이러스와 섞인 대부분의 인간 세포가 인터페론 생산을 유발하지만 백혈구가 인터페론 생산에 특히 능숙하며, 그렇다면 백혈구를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인터페론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쓸 수 있으리라고 추정했다. 탁월한 생각이었지만 행운이 제 몫을 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을 판이었다. 칸텔은 냉장고에 우연히 갖고 있던 샌다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에 자신의 가설을 실험해 보았다. 샌다이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와 다소 비슷하다. 샌다이라는 이름은 그것이 발견된 일본의 도시 이름에서 온 것으로 오늘날에는 샌다이 바이러스와 백혈구가 인터페론을 생산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만일 칸텔이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했거나 심지어 같은 바이러스라도 다른 종류를 이용했더라면 첫 실험은 실패했을 것이고 그는 절대로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1963년 5월 8일 시작된 첫 시험 결과 백혈구는 그가 시험한 다른 어떤 유형의 인간 세포보다 10배나 더 많은 인터페론을 생산해냈다. 모든 것을 운으로 돌리자는 말이 아니다. 칸델은 처음부터 평생 직장을 구한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가 정신적 일자리를 얻지 못했더라면 첫 실험 후에 인터페론을 정제하는 데 소요될 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마침내 알아낸 인터페론 정제 과정의 복잡함을 보면은 왜 그토록 오랜 세월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의 근간은 상이한 단백질 분자가 용액, 가령 침전액의 산도에 따라서 다르게 굳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칸텔은 차가운 산성 알코올의 초기 원조제 물질을 휘젓다가 다른 화학물질을 추가해 용액의 산도를 천천히 높임으로써 인터페론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순물들은 인터페론보다 더 빨리 용액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원심 분리를 통해 제거가 가능했다. 그는 이 정제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했다. 칸텔은 이렇게 지난 한 과정이 화학에서는 좀처럼 없는 일이라는 것이 당시 화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해고한다. 하지만 나는 화학자가 아니었고 화학을 몰랐던 것이 오히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다.
아이작스와 린덴만이 인터페론의 발견을 발표한 후 15년이 흘렀고 이 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턱없이 낮아져 있던 무렵 드디어 칸텔은 인터페론을 정제할 방법을 알아낸 셈이었다. 그는 인터페론 정제법을 찾아냄으로써 아이작스와 린덴만이 했던 주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을 확고하게 열어놓았다. 칸텔의 인터페론 덕분에 소수의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용기를 주는 결과에 대한 일화들이 임상 이들과 과학자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대중은 인간의 몸이 직접 만들어낸 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 전율했다. 인터페론은 방사능 치료법 같은 인공적인 치료보다 자연에 더 가까운 치료법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더 잘 들어맞았다. 그러나 사실상 어떤 약물이든 자연에 가깝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과학과 철학의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모든 치료는 개입이며 모든 약물은 일정 부분 자연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미국의 바이러스 학자 크림은 미디어 거물인 남편이 미국 민주당 내의 영향력 있는 인사였던 턱에 인터페론 연구 자금 로비 역할을 맡았다. 모든 임상 등급의 인터페론은 칸텔의 통제 속에 핀란드에서 생산되었고 환자에게서 인터페론의 효과를 시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다. 그 중에 하나는 칸텔에게서 인터페론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구하는 일이었다. 칸텔은 목숨을 구하려는 부자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과 임상인들과 세도하는 요청에 시달리고 있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구하던 종양학자 조던 구터먼은 레스커 재단에서 $100만 구입해서 암 환자들에게 인터페론을 실험을 했다. 레스커는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터먼의 인터페론 실험에 관심이 컸다. 구터먼은 나중에 인터페론이 골수의 면역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인 골수종 환자 10명 중에 6명 그리고 림프계에 영향을 미치는 암인 림프종 환자 11명 중에 6명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인터페론의 초창기 임상실험은 엄격한 통제를 거친 경우가 아니었다. 제조법으로 개인적인 이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3월 당시 칸텔은 치리 대학교에 있는 찰스 바이스만의 전화를 받았다. 칸텔은 그를 몰랐다. 그 당시는 유전공학 혁명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생명공학 산업은 평창일로에 있었다. 바이스만은 칸텔이 백혈구를 통해서 다량의 인터페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페론 유전자 활동이 분명히 증가했을 것이며 이를 이용하면 유전자를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포가 인터페론 같은 단백질을 만들 때에 이 단백질은 유전자로부터 직접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선 단백질 유전자는 그 유전자 자체의 DNA와 아주 유사한 화합물질인 RNA로 복제가 된다.